자, 이번에는 8장입니다. 사회보장 제도 중에 두 번째 공공부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빈곤의 유형 혹은 빈곤 측정 방식에는 절대, 상대, 주관적인 빈곤 혹은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절대적 빈곤은요.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을 빈곤선으로 하고 그것보다도 못한 소득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빈곤선으로 정할 때 이 비용을 우리는 보통 최저생계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계측을 해서 그걸로 빈곤한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빈곤선을 설정을 하고 이 이하에 있을 때 빈곤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될 때는 그때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해 말에 2014년 12월 30일에 사회보장급여의 국기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이제 급여 유형별로 선정 기준을 다 칭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게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최저생계비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빈곤한가 아닌가를 가르는 빈곤선, 즉 선정기준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국기법은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한 게 아니다. 지금은 상대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이제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혹은 육체적인 효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이것만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최저생계비가 국기법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통은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선, 즉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라운트리가 1889년부터 영국의 요크시에서 빈곤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라운트리가 그 빈곤조사를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없는 상태, 이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 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항목의 각각의 최저 비용을 계산을 한 후에 그거를 다 합산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최소 있어야 한다라고 추정을 해놓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간주하고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항목의 최저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저 생계비를 계측하는 걸 전물량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라운트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방식이기 때문에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라운트리는 영국 사람이고요. 자, 미국의 오션스키는요. 자, 모든 항목의 최저 생계비를 계산한 게 아니라 최저 식료품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식비의 최저가죠. 그러니까 최저. 그래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저 식비를 계산한 후에 우리가 이제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엔겔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그 역수를 여기 최저식비에다가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최저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던 게 오션스키 방식입니다. 전체의 품목을 다 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물량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절대빈곤을 얘기했는데 암기팁입니다. 전라 오션스키, 이놈의 시키, 점놈의 시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전라 오션스키라고 요걸 해도 그렇게 하세요.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라운트리아 오산스키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중에서도 쩔라예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에서 이 라운트리 방식이 전물량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를 선정 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빈곤 개념을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기법은 절대빈곤이 아니라 상대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빈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국가의 복지 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절대빈곤보다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죠. 그래서 OECD 국가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절대빈곤이 아니라 주로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상대적인 빈곤을 더 많이 느끼겠죠. 따라서 상대빈곤은 소득 불평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2012년, 11년, 17년 3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 상대적 빈곤을 이제 제시한 학자가 타운젠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트리하고 오샨스키는 전라 오샨스키에서 얘네들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만 타운젠트라는 이름이 나오면 얘는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위소득 혹은 평균소득은 한 사회의 대략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비해 내가 몇 프로 이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선정 기준으로 빈곤선으로 간주를 해서 그 이하에 있으면 빈곤하다라고 간주하는 방식을 상대적 빈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소득을 가장 최저에서 가장 최고로 나열을 하고 하위 10%, 하위 20%. 요거는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위, 그다음에 하위. 이건 위치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상대 빈곤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빈곤은요. 빈곤선을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응답한 값의 평균값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빈곤선 자체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주관적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연구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이 방식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라이덴 방식이 대표적인 주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라 오샨스키 절대적 빈곤은 라운트리하고 오샨스키가 있는데 그 중에 라운트리가 전물량 방식이고 얘가 반물량 방식이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을 상타, 주라, 이젠 이렇게 외우세요. 상대적 빈곤은 타운젠트, 라이덴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빈곤은 라이덴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의 측정 지표들이에요. 전체 인구 중에 빈곤한 사람의 비율 이걸 우리는 빈곤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빈곤의 규모만 나타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빈곤의 심도 얼마나 빈곤이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빈곤 갭입니다. 빈곤 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곤한가 아닌가를 가르는 선 이게 이제 빈곤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빈곤선은 이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를 기준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치로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상대, 주관적 빈곤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빈곤선은 좀 다르게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빈곤선이 설정이 되면 이 아래 있는
있는 사람들이 빈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민들의 평균 소득이에요. 이들의 평균 소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들의 평균 소득이 이 정도 있다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이 정도에 있다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나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곤선이라고 하는 건 요 차이예요. 빈곤선의 소득과 그리고 빈민들의 평균 소득 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이 더 큰 건 이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빈곤의 그러니까 빈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빈곤선과 이 빈민들의 소득 사이에 갭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달리 얘기하면 빈곤의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정책적으로 이렇게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추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적어도 국가가 최저 생활 보장의 책임을 갖고 적어도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무슨 제도를 통해? 공공부조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 모자라는 만큼을 급여로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서 공공부조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정도가 빈민들의 평균 소득이라면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빈민들의 소득이 이 정도라면 이만큼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빈곤갭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선의 소득과 실제 빈민들의 소득 간의 격차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게 정책적으로 갖는 의미는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려면 이 공공부조 비용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총 들 것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게 빈곤갭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빈곤율 같은 경우는 규모만 나타낼 뿐 심각도는 나타내지 못한다. 근데 이제 빈곤갭은 그러한 심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빈곤갭 역시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빈곤층의 소득 분포예요. 즉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과 아예 극빈한 사람들 간의 이 격차 있잖아요. 빈민들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센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센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당연히 이거는 빈곤의 지표이기 때문에 값이 크다라는 건 빈곤이 심각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근데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빈곤층 내에서의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도 함께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센 지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배제입니다. 우리가 빈곤, 포버티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이 결핍된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득 결핍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은 소득 보장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의 소득이 이만큼이나 결핍이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소득만 주면 소득 지원 내지는 소득만 보장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는 게 단순히 소득이 없다 라는 개념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소득 빈곤을 넘어서서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어려운 불평등과 배제를 경험하는가, 이렇게 조금 더 다차원적인 어려움과 배제에 관심을 두자라는 의미로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단순한 소득 결핍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주면 땡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차원적인 어려움,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해서 보자. 단순히 돈만 주면 땡이 아니라 개인이 다양한 자신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바라보자 라는 의미를 사회적 배제는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결핍이라는 결과 자체만 보지 말고 어떤 과정에서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배제의 맥락이라든지 배제의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회 통합과 결속이죠. 그래서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단절과 차별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보다 더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접근성의 강화라든지 결속과 통합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문제가 2012년, 13년, 17년에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이건 조금 마이너한 이슈라서요. 여러분들이 건너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득 불평등이에요. 자,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자, 이쪽이 인구 누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회에 전체 국민이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더해 봅니다. 그들의 무엇을 더하냐면 소득을 더해보는 거예요. 한 명의 소득, 그 다음에 두 명의 소득까지를 더하고 세 명의 소득까지를 더해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들의 소득이 완전히 똑같은 사회를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1원의 소득을 갖는다라고 간주를 해볼게요. 이게 바로 완벽한 평등 사회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소득은 1원일 겁니다. 두 사람까지를 누적을 하면 1 더하기 1 해서 2가 될 거고요. 세 사람까지를 누적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네 사람까지를 더하면 4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히 45도 대각선과 일치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에서 완벽한 45도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등사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니계수로 얘기를 하면 완벽한 평등은 0, 지니계수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장 완벽하게 불평등한 사회를 간주를 해볼게요. 그러면 한 사회의 전체 소득 100원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게 완벽한 불평등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을 더해도 빵, 두 사람을 더해도 빵, 세 사람을 더해도 빵, 99명을 더할 때까지 이들은 소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빵빵빵빵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을 더할 때 100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완벽히 불평등한 사회를 얘기합니다. 이때의 지니계수를 0이 아니라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벽한 평등은 이제 지니계수 0, 그리고 완벽한 불평등은 지니계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실제 사회의 그러니까 실제 사회의 소득 분포는 사실 완벽한 평등도 완벽한 불평등도 없고요. 보통 이런 식의 곡선의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더해도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막 대기업 회장 한 명씩 더할 때마다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곡선이 이쪽으로 더 배가 불룩불룩해질수록 완벽한 불평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사회는 더 불평등한 사회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렌츠 곡선을 기초로 해서 이걸 기초로 만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지니계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불평등의 선, 이 선과 완벽한 평등의 선, 이 선이 만드는 삼각형 중에 실제 사회의 이 로렌츠 곡선이 이 대각선과 이루는 이 면적, 즉 A 면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중에 이 면적, A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을 지니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니계수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완벽히 불평등할 때를 1, 그 다음에 완벽히 평등할 때를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센 지수 같은 경우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센 지수는 빈곤 지표잖아요. 당연히 숫자가 크다라는 건 빈곤이 심각해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지수잖아요. 그럼 0에서 1, 그럼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라는 의미니까 1이 가장 완벽히 소득 불평등이 큰, 그러니까 완벽한 불평등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이건 암기가 아니라 그냥 지니계수 자체가 소득 불평등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면 소득 불평등이 큰 거고 가장 크면 가장 소득 불평등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회의 지니계수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니까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분위 분배율입니다.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가장 하위부터 가장 상위까지 나누고요. 이걸 10칸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의 칸으로 나눴을 때 하위 40%의 소득과 상위 20%의 소득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초점은 분배예요. 하위 40%에게 얼마나 잘 분배된 사회인가. 그러니까 이 분배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배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은 평등하다라는 의미예요. 불평등하다라는 의미예요. 분배가 잘 될수록 평등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분위 분배율이 크다는 것은 그러면 평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온 건 시험 문제가 3개였는데요. 자, 그러면 뭐 완전히 평등한 게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값이 크면 평등하다. 이것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쉽죠. 분배율이 크다라는 건 하위자에게 분배가 엄청 잘 돼 있다라는 거니까 분배가 골고루 잘 되어 있다면 평등한 거지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위 분배율 값을 계산하는 건 하위 사람, 그러니까 하위 소득이 게 얼마나 분배가 됐는가 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자가 되는 거고요. 상위 20%의 소득이 분모가 돼요. 그래서 이쪽이 40%, 이쪽은 20%, 상위 20%가 되는 거예요. 하위, 여기는 상위.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이 완벽히 평등한 사회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 1원씩 갖고 있다고 합시다.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40명이 각각 1원씩을 갖고 있다면 여기는 40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명이 각각 1원씩을 갖고 있다면 20원이 되겠죠. 나누면 얼마요? 2. 그러니까 완벽히 평등한 사회의 10분위 분배율은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를 이번에는 5개로 그러니까 20%씩 5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배율이 아니라 배율입니다.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몇 배나 더 많이 가졌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율이 크다라는 것은요. 불평등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상위자가 하위자보다 그만큼 많이 가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건 얘네들입니다. 이 값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소득 격차가 크다, 소득 불평등을 심각하다를 의미한다라는 거,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의미의 핵심은 이게 분배냐 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 공식은요. 얘네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돼요. 근데 이때는 40% 20%가 아니라 다 20%씩. 그래서 여기도 20% 여기도 20%예요. 그럼 완벽히 평등한 사회는 예를 들어 100명을 가정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1원씩을 갖고 있다면 여기는 20원 여기는 20원 해서 나오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5분위 분배율에서는 완벽히 평등한 사회의 5분위 배율 값은 1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를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법제론에서 국기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다 우리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도 그냥 득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법은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는 운영효율성이 높다 낮다? 낮죠. 근데 목표효율성은 진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자체는 까다롭지만 그죠? 행정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목표효율성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재정을 주로 쓰지만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은 일반 예산 조세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특히 선별적인 제도의 경우에는 돈 낸 사람 따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따로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재원 부담을 하는 사람과 수급자가 동일하지 않은 특징이 강하지만 보편적인 제도인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의 경우는 같이 내고 같이 받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철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부양의무자 존재 혹은 부양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를 일부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2015년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몇 프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말은 곧 상대빈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황이
이상이 참작이 될 때는 개인 단위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년간의 변화 보시면 쭉 그냥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것도 2015년 7월부터 달라진 건데 모든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다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국기법의 급여 유형들 어떻게 외웠어요? 해주 교생의 장자, 해주 교생의 장자. 예, 그렇게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397페이지 암기 팁에도 있습니다. 해상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장체급여예요. 자활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으로 2015년 7월부터 바꿨고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2015년 7월부터 바꿨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기법상의 용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는 자는 수급자가 되는 거고 자격을 가진 자는 수급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의 권리 혹은 자격을 보장할 책임에 있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왜?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 돼요. 그래서 보장기관은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아직까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때 2013년 그 당시에 비해서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이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본으로 최저 생계를 내가 계속해서 너의 최저 생활을 평생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라 최저 생활 보장을 하면서 플러스 뭐죠?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자활 혹은 자립주장의 원칙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국가에 의한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에 원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혹은 보충급여의 원칙을 따르죠. 그래서 기본으로 그 사람이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근로 능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소득 등을 활용해서 본인이 끌어올릴 만큼의 끌어올리고 나머지 이 차액을 급여로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어요. 자,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기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큰 차이는 생활보호법은요. 빈곤한가 아닌가만 고려하지 않고요. 플러스 근로 무능력자여야만 근로 능력이 있으면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기법은요. 빈곤만 고려를 하는 거지 근로 능력은 더 이상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어도 선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게 이게 이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국기법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근로능력 유무는 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잘 읽어야 돼요. 이 텍스트는요. 국기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기법상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가 더 이상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줄지 아니면 그런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줄지를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활사업을 꼭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주게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는 조건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텍스트가 맞고 틀리고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의 유무는 수급자인가 아닌가를 선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계급여를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로 수급을 해주고 수급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런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주고 이렇게 나뉜다라는 얘기예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 수급자로서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는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월족과 그
그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일촌의 직계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존속과 비속을 합한 거죠. 그러면 나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 일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위로 한 칸씩이에요. 위아래 한 칸씩입니다. 자, 위를 우리는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아래를 비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를 플러스한 개념을 혈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위로는 부모가 되는 거고 아래는 자녀가 되겠죠. 근데 그들의 배우자를 합한 거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면 내 기준으로 며느리와 사위가 나의 수급권자가 되는 거고 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둘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계부나 계모는 이제 나의 부양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의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나의 자녀가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의 배우자는 나의 수급권자가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교육급여가 2015년에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2018년에 완벽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철폐가 됐고 생계급여는 폐지가 되긴 했지만 아주 일부 적용이 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국기법 수급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급여가 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조사를 통해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시군구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이제 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해주 교생의 장자가 되는 거고요. 2015년 7월부터는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서로 다층화됐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것부터 얘기하면 생의주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계급여는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고요. 의료급여는 40% 이하,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48% 이하,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50% 이하 해서 가장 낮은 소득 기준부터가 생의주교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어디서 정하냐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 그 보장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정할 때 30%, 100분의 30, 즉 30%는 넘는 선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32%, 33%, 35%가 기준선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선정 기준을 29% 혹은 28%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에서 31%로 31%에서 32%로 점차 이 선정 기준을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올리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거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보장시설, 이때 보장시설은 앞에서 얘기한 보장기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는 생활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들어가서 혹은 아이의 경우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되어서 거기서 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자활급여 수급자도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계급여는요. 예를 들자면 선정 기준이 200만 원인데 우리 집 소득은 100만 원이고 쟤네 집 소득은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네 집과 얘네 집은 같은 돈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는 차액 100만 원을 급여로 받는 거고 여기는 차액 50만 원을 급여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계급여로 얼마를 받는가는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는 지금 현재 이제 40%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뭐 법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때 40 이상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때가 되면 뭐 41%나 42%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40%로 딱
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급여법이라고 국토부 소관에 이제 주거급여법 따로 있고요. 그 주거급여법에서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100분의 43 이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해라. 44가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고 47, 49가 될 수도 있는데 2025년과 6년은 둘 다 48%를 기준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육급여는 50%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선정 기준을 잡아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2025년, 2026년 모두 그 50%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기타 공공구조인데요. 기초연금 내용은 사실 거의 100% 우리 법제론에서 기초연금법 다룬 그 내용으로 커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공부하시면서 하시고 그 감으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긴급복지 지원도 법제론의 긴급복지지원법 공부한 내용으로 다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가 위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긴급지원 요청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저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일시적으로 신속하게요. 그러니까 단기 지원 신속하게 일시적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최후의 안전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법 지원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구호법이나 국기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등등에 따라 동일한 이 법과 동일한 어떤 구호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받으면 돼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또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으로 우리가 공공부조는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는데 시군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민간기관에 연계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시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기한, 최대 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신, 사육신 외웁시다. 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6개월. 그 다음에 생육신, 생계 지원도 6개월이에요. 주거 지원만 이제 12개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의의입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은 4회까지만, 그리고 의의예요. 의료 지원은 2회까지만. 그걸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9쪽에 의료급여 있는데요. 이 내용도 의료급여법 법제론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공부하신 내용으로 여기서 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금이 있듯이 의료급여에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 이러면 막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본인부담금을 둠으로써 의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도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수급자의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맞는 맞춤형 의료 급여의 이용을 그러니까 도와주도록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제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의료비가 이제 오남용하듯이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체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이런 특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종이고 나머지는 2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기법이 아닌 타법은 대체로 1종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이제 노숙인 복지법상 노숙인,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1종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도
도 일종 수급관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기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 병원이나 약국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수, 보건진료소 뭐 요런 데들이 다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급여 기금인데요. 이 의료급여는 기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죠. 그 공공부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둘 다 내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출연금도 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니까. 자, 그다음에 공공부조 중에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 장애수당은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별적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자, 장애수당은 누가 받냐면 첫 번째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플러스 경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면 해당되지 않아요. 경증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아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장애 수당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 수당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입니다. 얘는 선별적 공공부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애인 연금이 있죠. 국민의 긴 장기에서 얘는 2010년에 제정된 법이잖아요. 이 법에서는 자 18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인데 이번에는요 경증이 아니라 중증인 거예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액수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얘는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 시장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자, 둘 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공공부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하다 아니다. 이 전문적인 진단이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조사가 필요하고요.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인구학적 조건을 수급 자격으로 하게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이 전문적 판단에서 하나는 경증을 하나는 중증을 담당하고요. 이걸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경증이죠. 그런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지 않고 장애수당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정 보도록 할게요.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진짜 자주 안 나오는 정말 어쩌다 나오는 거라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도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것도 그렇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요. 우리가 이제 법제론에서 최저임금 받고도 88년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88년에는 최저임금제도와 임금제도하고요. 국민연금제도가 둘 다 88년에 시행이 돼요. 근데 이제 둘 다 법은 86년에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이 둘 다 법 제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저임금 받고도 88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가 이제 최저임금을 시행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저임금 근로자 너무 이렇게 특정선 이하로 너무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장치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정신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쉽게 말하면 중증 장애인들이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중에 뭐가 있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이들이 근로를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을 끼운다든지 내지는 종이상자를 접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 판매해서 기본으로 이들에게 임금을 주지만 이때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우리가 이제 법제론에서 다루죠. 기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최저를 고려하라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보장
경쟁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나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고려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연계복지는요. 우리가 서구 발달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940년대 중반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복지가 막 발달을 했었고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자유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우파 정권이 복지국가를 확 축소하는 위기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기든스가 제3의 길 얘기하면서 그냥 돈 퍼주는 복지 말고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복지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제 복지가 경제와 맞물리는 그래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그런 마인드로 전환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복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근로연계 복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자활 지원 사업들이죠. 그 국기법 자체가 근로연계 복지를 위해 단순히 최저생활 보장만 하지 말고 자활을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종의 자활 급여들, 뭐 예를 들어 자활 사업, 그다음에 자활 근로, 그다음에 자활 기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근로장려세제 언제 얘기했었냐면 길버트 테렐의 성과 분석 있잖아요. 성과 분석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래 사람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의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떼가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근로소득이 낮을 때에는 특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국세청이 거꾸로 그 집에 돈을 주는 형태로 작동하는 제도를 근로장려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국세청에서 그 저임금 근로자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그들이 근로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이 더 높아지거든요. 이 이유가 근로장려를 위해서예요. 참 일을 해도 돈이 너무 안 돼. 그럼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으로 그래도 일할 맛이 좀 나도록 이런 목적을 갖는 게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돈 주는 건 복지급여에 해당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니까 근로와 복지가 연계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보실까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이거는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일정 규모 이상인데 이때는 50인 이상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가지지만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활 사업은요. 다 국기법에서 자활하면 국기법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연계 혹은 노동연계 복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 사업의 조건부 수급자는 꼭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 자체가 자활 사업 참여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우선으로 채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그러니까 이들은 우선적으로 채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희망하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도 그다음에 차상위자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면 근로소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선정 기준이 200만 원이고 우리 집 소득이 5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래서 생계급여를 150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자활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이 1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소득이 150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생계급여가 50으로 줄어요. 그럼 일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200만 원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일을 할 맛이 난다 안 난다?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100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이 100만 원 모두를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중 30%는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번 돈은 100만 원이지만 30%는 빼고 70만 원만 근로소득인 것처럼 잡겠다. 그러니까 150이 아니라 70
70만 원 더해서 120. 그래서 70만 원이 생계급여로 남도록 이런 식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자활근로 소득 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활 사업에도 자활 근로에도 자산 형성 지원에도 차상위 계층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주 교생의 장자, 사회복 국기법의 급여 유형들 중에 특히 자활급여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취업 지원하고 기술훈련 시키고 혹은 돈 모으라고 자산 형성 지원하는 거 이거는 특별히 국기법 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차상위 계층도 오케이다라고 국기법에서 별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 들어가는 단어에 차상위 계층이 나오면 다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광역자활센터는 시도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관 협의체 읽어보시고요. 자산형성 지원도 자활급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차상위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개인 발달 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라고 하는 IDA의 컨셉을 우리가 이제 활용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미국의 자산 형성 지원 제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국기법에서 이 자산 형성 제도 그러니까 IDA 제도를 우리는 2010년도부터 그때는 이제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시작을 했고 2022년에는 희망 키움 통장을 이제 희망 저축 계좌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현재의 명칭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IDA를 한국에 적용한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으로 국기법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가구도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산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집의 소득 평가액하고 그다음에 그 집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건 통장에 꽂히는 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의 개념이라기보단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재산을 내 소득 환산액을 계산을 해서 이걸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이 자산 형성 지원으로 내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재산이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내가 받는 급여는 그만큼 줄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줬다 뺏는 느낌이라 기분만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돈은 니네 집 소득인정액에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세제는 아까 EITC on the income tax, 소득세를 얘기하죠. 그것에 대한 크레딧 제도입니다. 원래는 국세청은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세금을 뜯어가는 게 원래인데 근데 이거를 거꾸로 특정 수준까지는 오히려 국세청에서 돈을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일종의 조세 환급 제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라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기법에 법적 근거를 둔다 이러면 틀리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를 해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원래는 이제 이름이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기획예산처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부터는 예산처 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주의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뭐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장려금 신청은요.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세청이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 홈테스트를 통하거나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요. 근로를 장려하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 요인을 제고하는 게 목적인 거고 자, 그다음에 근로에
그럼에도 받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좀 보태줄게. 이런 소득 증대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을 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 한정되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평등의 실현 혹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이 돼요. 이때 이제 저소득 근로자의 이제 그 특정 소득 수준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종교인도 그다음에 사업자 자영업자도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요. 특정 소득 수준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 근로장려금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얘를 점증, 그다음에 얘를 평탄, 그다음에 얘를 정감 구간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집에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인가? 자,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개예요. 가구 유형입니다. 단독 가구인가, 헛벌이 가구인가, 맞벌이 가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집의 총소득이 얼마인가, 근로소득이 총 얼마인가.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 집에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주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혹은 재산 보유 상태 그다음에 이제 그 가구 유형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책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 3강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하나하나 설명할 게 많아서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론 하나 남았는데요. 행정론은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